EPD 영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EPD 영어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사편 첫 시간이자 여러분과 첫 만남이죠. 잘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이 썰렁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해야 좋은 첫인상을 남기게 되고 다음 만남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났거나 반대여도 괜찮겠죠. 옥동자처럼 재밌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성 넘치는 외모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주 수월할 텐데 보시다시피 이도저도 아닌 모든 게 애매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저와 이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TP 인순이 조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인순이와 함께 부른 친구여로 유명한 힙합 가수 조PD죠. 그런데 조PD란 이름은 직업이 PD여서가 아니고 예명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사 PD가 맞습니다. EBS에서 오랫동안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고 지금도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작하지 생뚱맞게 갑자기 웬 영문법 강의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깁니다. 그래서 따로 제작된 인트로 편에 자세히 담아 놓았으니까 참고하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방송사 EBS에서 PD란 타이틀을 걸고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뭔가 something 스페셜한 면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EPD 영어는 뭐가 스페셜한 걸까요? EPD 영어는 이유가 있는 문법 강의를 지향합니다. 문법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 무조건 외워라. 제가 옛날에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들이 지겹도록 강조하신 말이고 아마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잘못됐습니다. 자, 문법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의 영역, 그리고 관습의 영역. 이 관습의 영역은 생활 속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불분명하죠. 하지만 규칙의 영역은 다릅니다. 문법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규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 두 영역의 비율이 7대 3입니다. 다시 말해 영문법의 70%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다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정관사를 공부해 본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공식이죠.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정관사 더 신체 일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자, 이 문장을 영작을 할 때 이 공식에 따라서 I took her by the arm. 자, 이렇게 써줘야 하고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 arm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그냥 I took her arm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될 거를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로 써줘야 하는지 의문이 솟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은 영어가 괴상해서가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은 목적어에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목적어가 her arm, 팔이죠. 잡으려고 하는 주요 타겟이 팔입니다. 처음부터 팔을 목표로 하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혈압을 재기 위해서 환자의 팔을 잡았다거나 경찰이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팔을 잡았다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자,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는
her, 그녀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주요 타겟이 그녀입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목표로 하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으로 팔을 잡은 거죠. 그래서 수단 전치사 by를 쓴 겁니다. 누구를 붙잡을 때는 대개 팔을 잡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팔에 의해서 그녀를 붙잡은 겁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두 문장은 그 의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간호사나 형사라면 이렇게 써야 맞겠죠. 하지만 그녀를 붙잡을 목적으로 팔을 잡은 거라면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또 그녀의 팔이니까 her arm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관사 더를 써줬죠. 그 이유는 같은 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her라고 써주면 her 같은 말이 두 번 겹치죠. 자, 이런 거 영어에서는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her 대신에 정관사 더로 바꿔준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문법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야 하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논리의 대상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을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친근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EPD 영어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유, 알면 속이 후련해지는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EPD 영어는 원리가 있는 문법 강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가정법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법 과거는 시제는 과거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는 과거 완료지만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I was가 아니라 I were라고 써야 한다. 열심히 암기하죠. 가정법을 쓸 때는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짜증이 저절로 솟아나죠. 하지만 그 원리를 안다면 짜증은 친숙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란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말할 때는 가짜란 티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현재 사실인데 과거 시제로, 과거 사실인데 과거 완료 시제로 시제를 어긋나게 만들고, I was가 맞지만 I were라고 틀리게 써주는 겁니다. 일부러 말이죠. 이렇게 틀린 티를 팍팍 내야 아하, 이 사람이 지금 가짜를 말하고 있구나,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겠죠. 또 현재를 만든 원인은 과거에 있고 과거를 만든 원인은 과거 완료에 있겠죠. 그래서 시제를 하나씩 뒤로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만 이렇게 괴상한 가정법이 있는 걸까요? 동요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자, 이 노래는 현재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제는 엉뚱하게도 과거형을 써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가정법입니다. 이처럼 가정법은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시제와 어긋나게 만들어서 가짜를 말하고 있다는 티를 내주는 거예요. 문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문법보다 더 훌륭한 길잡이는 없습니다. EPD 영어는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리 중심 강의를 철저하게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자, EPD 영어는 애정남 문법 강의를 지향합니다. 자, 애정남이란
자, 애매한 것을 확실히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이죠. 자, 기존 문법 체계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애매한 내용들이 수두룩하죠. 자, 예를 하나 들자면, 자, 복수가 되면 뜻이 달라지는 명사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이 본 내용이죠. 자, 팔을 나타내는 arms 복수형이 되면 무기가 되고, 자, 관습을 나타내는 customs 복수가 되면 관세가 되고 등등등등. 자, 그런데 이렇게 배웠다간, 자, 이런 간단한 문장을 만났을 때 황당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He lost his arms in the accident. 그는 그 사고로 그의 팔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는 그 사고로 그의 무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엉뚱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이런 애매한 설명 탓입니다. 자, 이런 애매한 설명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수가 되면 뜻이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에다가 새로운 뜻이 하나 더 추가되는 명사라고 설명을 해야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팔의 복수 arms는 당연히 팔들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강한 팔이 무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기라는 새로운 뜻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자, custom, 관습의 복수형 customs는 당연히 관습들이죠. 하지만 무역을 할 때 국경을 넘어가면 관세를 내는 게 관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관세라는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플러스된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복수형이 나왔을 때 원래의 의미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의미인지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는 그의 팔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기존 문법책이나 강의는 이처럼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애매한 설명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EPD영에서는 이런 애매한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줌으로써 여러분의 복잡해진 머리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EPD영어는 수학 공식 외우듯 억지로 암기하는 인위적인 문법 공부를 거부합니다. 그 문법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복잡한 문법 규칙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한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 하나로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원스톱 튜토리얼 그래머가 될 것입니다. 자, EPD영어는 영문법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 누구든지 문법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EPD영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신의 한 수였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EPD 영어. 여러분과 함께 문법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들을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문법 여행의 여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자, 하나는 명사 파트, 하나는 동사 파트. 자, 명사 파트는 모두 7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명사의 종류와 용법, 그리고 명사의 수성격은 명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5개 챕터는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품사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볼까요? 자, 관사, 명사의 앞에만 붙는 품사죠. 대명사, 명사의 대신면입니다. 관계대명사, 대명사와 형용사의 칼을 겸하는 아주 독특한 대명사죠.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품사죠.
비교, 형용사의 비교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7챕터를 정리를 하면 명사 파트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됩니다. 자, 동사 파트는 동사의 종류와 용법, 동사에만 있는 시제, 그리고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조동사, 수동태, 가짜를 말하는 가정법, 그리고 동사인 듯 동사가 아닌 준동사 삼형제를 정리하면 동사 파트에 대한 요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치와 화법, 부사, 전치사, 접속사, 특수구문을 추가하면 우리가 꼭 가봐야 할 문법 나라 여행은 완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문법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미국인 할머니의 가방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가방이 열렸다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 아저씨는 할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쇠고랑을 차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영어가 서툴렀던 이 한국인 아저씨는 할머니의 가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픈 백.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만약 이 한국인 아저씨가 이렇게 Your bag is open 이렇게 말했다면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힘들게 공부하는 까닭은 엉터리 문장이 아니라 이런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의 모든 문장은 그것이 아무리 길건 짧건 이 5형식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 5형식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어, 명사만 될 수 있죠. 목적어, 역시 명사만 될 수 있습니다. 보어, 명사가 많이 쓰이죠. 따라서 영어 문장은 크게 보면 동사 그리고 명사와 관련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문법을 공부할 때 명사 파트와 동사 파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책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체계와 순서는 온데간데 없고 뒤죽박죽 난리가 아니더군요. 준동사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관사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또 관계대명사에서 시작했다가 가정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 저자에 따라 출판사에 따라 학습하는 순서가 제멋대로였습니다. 그 까닭을 알아봤더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소개해야 책이 잘 팔리기 때문이랍니다. 글쎄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아무렇게나 끓이지는 않죠. 라면 봉지에 적혀있는 조리 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끓입니다. 하물며 라면도 이런데 교육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과정과 길이 잘못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EPD 영어는 이와 같은 체계화된 과정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두벅두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명사 파트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5차례에 걸쳐서 명사 그리고 명사와 관련된 품사에 대해서 쉬우면서도 수준 높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파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주제는 명사의 종류와 용법입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제1강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는 뭘 말하는지 그리고 둘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산명사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물질, 추상, 고유명사로 나뉩니다. 이들 5개 명사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의 개별용법을, 그리고 3강에서는 물질, 추상, 고유명사의 개별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제1장에서 배울 내용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명사의 종류와 용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뭘까요? 자, 양적 명사와 명사의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둘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넘나드는 야누스 같은 녀석들이죠. 어떤 때는 가산명사가 됐다가 어떤 때는 불가산명사가 됐다가 헷갈리기 딱 좋겠죠. 자, 그래서 4강에서는 양적 명사와 명사의 전용을 다뤄줄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제1장 명사의 종류와 용법의 개념지도, 컨셉트 맵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 관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느라 스타트가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부터 명사 파트 제1강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문법 강의의 표준 EPD 영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굳게 마음을 먹고 문법책을 딱 펼치면 처음부터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어려운 용어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명사면 그냥 명사지 가산은 뭐고 불가산은 또 뭘까?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가 팍 꺾이게 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가산이니 불가산이니 하는 골치 아픈 개념을 모르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보이란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들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이 문장들은 모두 틀린 것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것들은 이렇게 고쳐줘야 맞습니다. 자, 보이 앞에 어나더 같은 관사를 붙여주거나 복수의 의미일 때는 복수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Water is essential for us. 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자, water란 명사 앞에 이 boy처럼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복수형 표시를 해줬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두 틀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맞습니다. 자, water 앞뒤로 아무것도 붙이질 않았죠. 어떤 명사는 뭔가를 앞뒤로 붙여야 하고 또 어떤 명사는 뭔가를 앞뒤로 붙여주면 틀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 boy는 가산 명사이고 이 water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에 적용되는 문법 규칙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에서는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그것이 가산 명사에 속하는지 아니면 불가산 명사에 속하는지 그 족보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올바른 문장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명사가 가산 명사이고 어떤 명사가 불가산 명사인지 그 족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산 명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산이란 한자로 가능할 가, 셀 산자를 씁니다. 계산한다 할 때 그 산자죠. 그래서 가산이란 세는 게 가능하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영어로는 카운터블이라고 하는데 카운트가 수를 세다죠. 그래서 카운터블은 셀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죠. 카운터블 나우는 가산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대개 가산 명사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죠. 가산 명사란 셀 수 있는 명사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막연한 설명이죠.
가산명사가 뭘 말하는지 확실하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도대체 뭘 가산명사라고 하는지 한 방에 감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명사란 일정한 형태가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가산명사입니다. 감이 팍 오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car, 자동차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몇 대인지 한번 세 볼까요? 자, 한 대, 두 대, 세 대. 자, 이번에는 애플, 사과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사과도 한번 세보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마지막으로 북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도 있고, 자, 맞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북도 한번 세보겠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자,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car, apple, 북을 금방 알아본 거죠? 그렇습니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명사, 그래서 하나, 둘, 셋 얼마든지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가산명사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가산명사란 일정한 형태가 있는 명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자, 일정한 형태가 있는 가산명사들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 똑같은 형태를 가진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과 특징이 있다 보니 가산명사는 두 가지 문법 규칙을 갖게 됩니다. 자, 첫째, 세상에 같은 형태를 가진 것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이 존재하겠죠. 자, 둘째, 가산명사 앞에는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가 붙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가산명사에 적용되는 문법 규칙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산명사란 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갖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고쳐줘야 맞습니다. 자,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의 의미일 때는 복수형을 써줘야 합니다. 또 앞에 관사 같은 한정사를 붙이지 않고 복수형으로만 써줘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책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는 책 없이는 못 산다. 자, 이렇게 북 같은 가산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명사 단독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앞뒤로 뭔가가 붙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산명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자, 아마 한정사란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도대체 한정사는 뭐고, 그리고 이 앞에 관사를 비롯한이라는 말은 왜 붙었는지, 또 가산명사 앞에는 왜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가 붙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까닭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I have a book.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문장을 틀렸다고 하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이 북 같은 가산명사를 이렇게 명사 단독으로 써주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 이 가산명사인 북은 이 세상에 똑같은 형태를 가진 것들이 무수히 존재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책이 어디 한두 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랑 북이라고만 써주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말하는지 너무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가산명사를 이렇게 홀로 방치하면 아예 틀린 표현으로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해 주는 말을 앞에 붙여줘야 맞는 표현으로 칩니다. 이런 말을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말을 뜻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사의 의미, 그리고 왜 한정사가 가산명사 앞에 붙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한정사는 이 세상에 똑같은 형태를 가진 것들이 무수히 많은 가산명사 앞에서 그 범위를 한정해 줌으로써 애매하고 막연하지 않게 그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정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정사가 바로 어나 더 같은 관사입니다. 자, 부정관사 어는 막연한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한 권. 자, 책의 범위를 한 권으로 좁혀줬죠. 다음 정관사 더. 바로 그 책, 바로 그. 어떻습니까? 범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좁혀졌죠. 자, 그런데 부정관사 어는 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수형 명사하고만 어울릴 수 있지만 정관사 더는 원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수형 명사하고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와 더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사 말고 다른 한정사들은 없을까요? 물론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 앞에 3라는 수사가 나왔죠. 1, 2, 3 이런 수사도 한정사의 일종이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 한 권, 두 권, 세 권으로 범위를 한정해 주니까. 자, 그런데 세 개는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형 명사가 나와줘야죠. many, 많은이죠. 자, 구체적인 수는 잘 모르지만 많은 편이라고 범위를 한정해 준 셈입니다. a few, 몇 개의죠. 역시 범위를 한정해 주고 있는 한정사입니다. 이 many나 a few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복수형 명사가 나와야죠. 자, 이런 수를 나타내는 한정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정사의 전부일까요? 자, 내친 김에 두 개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 앞에 this라는 지시사가 나왔죠. 자, 지시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 저것. 따라서 지시사도 범위를 한정해주는 한정사입니다. 이 책. 자, 이번에는 소유격 his가 나왔죠. 자, 소유격도 아주 강력한 한정사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가 소유한 책으로 범위를 딱 한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한정사는 이것들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욕심부리면 탈라니까요. 자, 이처럼 관사, 수사, 지시사, 소유격. 자, 이런 것들을 한정사라고 하는데 역할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가산명사 앞에서 그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 그래서 애매하고 막연하지 않게 가산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 자, 어떻습니까? 한정사란 녀석의 정체, 그리고 왜 한정사가 가산명사 앞에 붙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한정사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느끼는 까닭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문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정사란 개념을 따로 가르치지 않고 이 관사나 형용사에다가 적당히 녹여서 가르쳐 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한정사를 별도의 품사로 가르칩니다. EPD 영어에서는 일본식 영문법이 아니라 원어민이 배우는 영문법 체계에 따라서 한정사를 별도의 품사로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영문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오늘 한정사라는 게 대충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정리하면 가산명사는 절대로 명사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앞뒤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명사가 바로 가산명사다. 이 점을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왜 가산명사에 이런 문법 규칙이 생겼는지 의문이 풀렸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산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이 존재하고 관사를 붙인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는 채 달달 암기를 했을 겁니다. 더구나 한정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관사만 붙는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아니죠. 자, 관사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런 수사나 지시사, 소유격 같은 한정사도 얼마든지 가산명사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가산명사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문법 규칙,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자, 가산명사에 속한 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통명사. 사실은 방금 설명한 이 가산명사가 보통명사입니다. 둘은 동일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산명사에는 보통명사 말고 약간 이질적인 녀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집합명사입니다. 이 집합명사는 그룹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family, class, team 이런 명사들이죠. 자, 그런데 집합명사는 보통명사처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하나, 둘 얼마든지 셀 수 있습니다.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한 반, 두 반, 세 반. 그래서 이 집합명사도 가산명사로 취급을 하고 문법 규칙도 가산명사와 동일합니다. 자, 이 두 명사에 대한 자세한 개별 용법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산명사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PD와 함께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착한 영어, 명품 영어, 차원이 다르다 모두 집중해 EPD 영어. 영문법 강의의 종결자 EPD 영어. 이번에는 가산명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불가산이란 한자로 아니 불, 가능할까, 셀 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는 게 불가하다는 뜻이죠. 자, 영어로는 uncountable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붙은 on은 not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unhappy, unbelievable 할 때 그 on이죠. 그래서 uncountable now는 불가산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 가산 명사를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짐작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불가산 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가산 명사와 정반대죠. 영어에서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는 모조리 불가산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진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가리키는 명사. 뭘까요? 자, 그렇죠. water입니다. 자, 가산 명사와 뭐가 다릅니까?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점이 다르죠. 보시다시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water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water란 명사의 복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이 어떻게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체는 오로지 하나죠. 따라서 water 같은 명사는 복수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단수만 존재하게 됩니다. 오로지 단수만 존재하는데 하나, 둘, 셋다? 웃기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water 같은 명사를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불가산 명사이기에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또 로미오와 줄리엣,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한 번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는 큐피트의 화살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하나의 명사로 나타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러브입니다. 이 러브도 방금 전에 살펴본 water처럼 그 모양이 너무 제각각이어서 일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 전체를 몽땅 다 가리키는 말이 러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러브의 복수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어떻게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체는 오로지 하나뿐이죠. 그래서 러브 같은 명사도 복수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단수만 존재합니다. 오로지 단수만 존재하는데 하나, 둘, 셋다.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러브 같은 명사도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water나 love 같은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였죠? 자, 일정한 형태가 없다. 자, 대신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 전체를 몽땅 다 가리킨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과 특성 때문에 불가산 명사에는 두 가지 문법 규칙이 생겼습니다. 자, 첫째, 복수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전체는 하나죠. 자, 그러므로 오로지 단수만 존재합니다. 둘째, 불가산 명사 앞에는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한정사란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를 어떻게 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정되는 순간 부분이 돼버리죠. 따라서 불가산 명사와 한정사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불가산 명사는 명사 단독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앞뒤로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살펴본 가산 명사와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물은 water is essential for us. 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이 water라는 불가산 명사 앞에 자, 관사나 복수형이 됐는데 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줘야 맞습니다. 자, 이처럼 앞에 한정사도 붙을 수 없고 복수형도 있을 수 없는 오로지 명사 단독으로만 쓸 수 있는 명사가 바로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불가산 명사를 가리키는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생겼죠. naked noun. naked은 발가벗은이라는 뜻이죠. 발가벗은 명사. 아무것도 안 걸치고 발가벗고 다니는 명사. 알몸으로만 다니는 명사. 재미있는 별명이죠.
자, 그렇다면 불가산 명사에는 어떤 명사들이 있을까요? 자, 물질 명사와 추상 명사가 있습니다. 물질 명사는 water 같은 명사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물질을 가리키는 명사들이죠. water, stone, air 같은 명사들입니다. 자, 추상 명사는 love 같은 명사를 말하는데 머릿속의 생각을 나타내는 명사들입니다. hope, knowledge 이런 명사들이 추상 명사들이죠. 자, 이런 물질 명사와 추상 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불가산 명사에도 이질적인 녀석을 가진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유명사란 녀석인데요. 자, 고유명사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하죠. 서울, 오바마, 크리스마스. 자, 이런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세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이 고유명사도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고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에 속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불가산 명사가 됐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가 된 것이죠. 이유야 다를지라도 고유명사도 불가산 명사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명사들에 대한 개별 용법은 제3강에서 자세히 다뤄줄 예정입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펜을 놓고 오늘 배운 내용을 조용히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하기 바랍니다. 명사 파트 첫 시간 어떠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늘 카메라 저쪽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흔히 조명빨을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직접 출연이라는 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살펴보니까 모두들 학습 태도도 훌륭하고 이해력도 뛰어난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이 첫마음 변치 말고 명사편 25강 끝날 때까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문법의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산명사에 속한 보통명사와 집합명사의 개별 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흥미롭고 신비한 문법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아쉽지만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PD 영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집중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